자, 안녕하세요. 벌써 교육학 5강입니다. 그동안 1단원 해보면서 수업이 참 재미없구나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하는 나도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재미있는 수업은 아닐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수업이 아닌 이런 것은 내 스타일에도 맞지 않고 아마 여러분들도 빨리 등교해서 수업 시간에 얼굴을 보고 즐겁게 농담도 하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화면을 보고 하려니까 안 나오네요. 농담도 나오지도 않고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수업하고 등교 계약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쭉 훑어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단원 나가겠습니다. 교과서 26쪽입니다. 자, 2단원은 교육과 자아실현, 교육과 사회화 이 두 가지의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6쪽에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핵심 용어 보세요. 성인, 군자, 선비, 교양인, 융합형 인재, 교육받은 사람, 자아실현, 매슬로우의 욕구이론, 사회학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교육받은 사람까지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아실현, 매슬로우의 욕구이론, 사회학은 다음 강의 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열기 부분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여학생이 이야기를 하죠. 사람에게 수많은 재능이 있어. 음악, 그림, 문학, 운동. 모든 사람이 동일한 재능을 갖고 있지는 않은 건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벌써 왼쪽에 그림이 나와 있죠? 사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제일 위에 있는 아주 유명한 이 축구 선수. 전 축구 선수죠. 지금은 축구 선수가 아니고. 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뛴 박지성 선수인데 박지성 선수는 뭐에 그 재능이 뛰어났었던 사람이었죠? 바로 운동이었죠, 운동. 축구를 굉장히 잘하는 축구 지능이 아주 월등했던 사람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봐야 되는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재능이 있죠. 예능에 대한 재능이 있다. 자, 그러면 그 예능 재능과 관련돼서 어떠한 요소가 있을까? 아까 박지성 같은 경우는 축구 재능에서 정말 엄청난 노력파라는 거 알고 있죠. 박지성은 평발이었습니다. 운동신경 자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운동에 관련된 열정, 그 다음에 노력,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엄청난 공부량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유재석은 어떤가요? 유재석은 진행에 있어가지고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유재석 같은 경우 요즘에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듯이 어떤 것을 맡기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유재석의 무명 시절을 TV로 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심영래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 이런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뭐 유머 1번이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바보 역할, 메뚜기 역할 뭐 이런 것들 했었을 때 그게 특출나게 뛰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MC 자리를 차지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연하는 출연자들의 가장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면서 그들이 그 출연 작품에서 프로그램에서 최선을 다하고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는 재주가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었죠. 뭐든지 다 진지했고요. 그러면서도 그러니까 그 진지함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엄금진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의 의도에 대한 진지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재석은 성공했고 현재까지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제일 마지막 밑에 사진 아인슈타인 볼까요? 아인슈타인의 위인전을 읽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아인슈타인이
초등학교 시절에 수학 선생님한테 너는 수학을 공부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수학 바보였습니다. 하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되었습니다. 물리라는 과목 다 알겠지만 수학이 기본입니다. 수학의 바탕이 되지 않는 물리는 성립될 수가 없죠. 아인슈타인의 그 유명한 공식 E는 mc 스퀘어, 이 에너지를 변화하는 공식이죠. 그러니까 에너지는 질량과 속도 제곱의 곱에 비례한다 라는 이 공식을 가지고 결국은 핵반응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핵분열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어릴 때는 그럴 줄 몰랐겠지만은 나중에 큰 그런 재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여학생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남학생이 고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똑같은 것만 가르치는 교육은 이제 변해야 해. 근데 지금도 여러분들은 똑같은 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교육의 목적이 다양하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 왔는데 왜 이렇게 이 교육의 이 형식은 변화가 없는지 좀 아쉽습니다. 여학생이 한마디 또 합니다. 성적 위주의 주지 교육이 너무 강조되는 것 같다. 주지라는 것은 지식 위주의 교육이란 말이에요. 자, 이 여학생의 자아실현과 올바른 사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경쟁 위주의 교육이나 성적 지상주의 교육은 뒤떨어진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니까 남학생이 다시 한번 얘기하죠. 공감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단원을 통해서 공부할 것을 이 남학생이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적 인간상이 어떤 것인가 생각해보고 현재 우리의 교육을 반성해보자. 자, 또는 성찰이라고 말해도 되겠죠. 성찰. 자, 바로 이번 시간에는 이 동서양의 훌륭한 교육적 인간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받은 사람의 특징에서 27쪽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요 세 그림이 있는 거 보이죠? 동양, 서양, 미래. 요 순서대로 이번 시간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그거 나가기 전에 우리 사진 한 번씩 볼까요? 자, 이 사람 누구죠? 얘기해 보세요. 공자죠, 공자. 전 시간에도 한번 봤었습니다. 참 못생긴 동양의 성인이죠. 공자. 이 공자는 바로 요 성인하고 관련이 있겠죠. 성인하고. 부처님 사진이 없는데 부처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교의 선비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죠? 전 시간에 봤었는데, 서양 근대사상을 얘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로크라는 사람이죠. 로크. 이 사람은 신사를 얘기했죠. 신사. 신사. 서양의 교육받은 사람의 인간상, 교육적 인간상을 얘기할 때 로크의 이야기를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요 글자로 보면 알겠죠. 바로 테슬라의 현재 CEO입니다. 멜론 머스크는 사람이죠. 이 사람과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걸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얘기 안 할 겁니다. 이 사람도 누군지 알죠? 바로 페이스북. 페이스북의 창립자이자 현재 CEO인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지금은 좀 재산이 줄었지만은 엄청난 재산의 소유자이기도 했었죠. 자, 중국 최대 부호인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마윈이라는 사람이죠. 알리바바 CEO입니다. 알리바바. 유통업체의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이 알리바바 그 CEO인 마윈이라는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잭마, 잭이라는 이름으로 통하고 있죠. 자,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중국 부호 1위에서 2위로 내려앉았다고 하대요. 지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동양에서의 교육받은 사람, 서양에서의 교육받은 사람. 그럼 이 세 사람은 뭘까요? 바로 요 미래와 관련되는 거겠죠. 융합형 인재, 창발적 인간. 이거와 관련됩니다. 근데 페이스북이 요 말 그대로 요 얼굴이잖아요. 얼굴. 페이스북은 SNS를 표방하고 있지만 SNS라기보다는 저기로 봐야 되겠죠. 얼굴을 수집하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은 얼굴을 수집해서 그 얼굴로 장사하는 거다. 이 페이스북은 근데 얼굴은 다 결국 뭡니까? 사람이죠. 이 사람과 사람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것이 이 페이스북의 이윤 창출 그 원리였죠. SNS를 빙자하지만은 SNS보다는 개인 정보를 갖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활용하는 그러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광고를 팔아먹는 것이죠. 자, 굉장히 창발적인 인간이라고. 자, 27쪽 밑에 부분에 보면은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이라고 있습니다. 이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과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로 볼 때 이제 성인과 군자입니다. 성인과 군자. 자, 이 성인과 군자는 유교에서 얘기하는 인간상입니다. 그 교과서에 다 써있죠. 지적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물이고 이 군자의 길은 수기치인이다. 수기치인 오른쪽 날개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 한번 좀 더 길게 이야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자기 몸을 먼저 닦고 나서 집안을 평안하게 한 후에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만들어 나간다. 요게 유교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덕목은 인, 지, 용입니다. 인은 어딜다, 지는 안다, 용은 용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딜다라는 건 덕성이죠. 짐은 지식이고요. 지는 그 다음에 용은 뭘까요? 정의입니다. 정의. 용기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만용이 아니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정의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군자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중용입니다. 중용. 중용 오른쪽 날개에 나와 있죠. 때와 상황에 알맞게 도리를 실천하는 것. 지나침과 모자람이 없는 행동. 한쪽에 치우치면 서로가 싸울 수밖에 없죠. 극과 극은 서로가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용의 길을 이 동양에서는 특히 유교에서는 이상적 인간상이 추구해야 될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다음은 이 부처와 보살인데요. 이 부처와 보살은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상입니다. 자, 그럼 먼저 부처는 어떤 존재냐? 부처는 깨달은 사람입니다.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그 부처는 흔히 석가모니가 그 불교의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불교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에서는 먼저 깨달은 사람, 그리고 그 깨달은 사람을 따라서 공부하면서 그 깨달음에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부처, 석가모니가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먼저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깨달아야 될까요? 바로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그 깨달음입니다. 인간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또 그 존재하는 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뭐 생로병사와 관련돼 가지고 108번뇌를 이야기하고 8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마 윤리 시간에 특히 철학과 사상 시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채는 이 지혜와 자비를 주체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주체적이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주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살은 뭘까요? 보살은 대승불교에서 얘기합니다. 소승불교가 아니라 소승불교는 현실적 인간상이라기보다는 소승불교에서는 모두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대승불교에서는 현실적으로 나가는데 여기 27쪽에 밑에 보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은 깨달은 사람인 부처를 따라서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깨달음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건 결국 현실에서 그 부처가 이야기한 그 깨달음을 지키고 주변 사람한테 전파하고 나아가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현실적이죠. 어떤 면에서 현실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살은 구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교과서 넘깁시다. 28쪽으로 갑니다. 자, 셋째 선비인데요. 선비는 조선시대의 이상적인 인간상입니다. 선비정신이라고 말을 하죠. 해품달에 김수현의 사진이 나와 있긴 한데, 조선시대 선비들이 그 기본적인 의복이 바로 이런 상태죠. 자, 우선 학문, 바로 지죠, 지. 요 지입니다. 요 지입니다, 지.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어진 인물, 인이죠. 그 다음에 자기 수양에 힘쓴다. 구도자죠. 아까 보살 얘기할 때 구도자 나왔죠. 그리고 유교적 덕의 실천자이다. 실천자. 부처가 실천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전인적 인격을 지닌 사람. 바로 유교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데, 불교 신앙에서도, 불교 그 사상에서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 불교, 그 다음에 조선으로 와가지고 선비까지 한번 해서 동양의 교육적 인간상을 보았습니다.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첫 번째로 교양인입니다. 교양인. 교양과 관련돼 가지고는 이 세 사람, 바로 제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죠. 스승, 그다음에 제자, 또 제자 이렇게 되죠. 먼저 소크라테스는 이성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성적 판단으로 진리를 탐구해라 라는 얘기였습니다. 요거와 관련돼 가지고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나와 있죠? 반어법, 삼파술 등의 문답을 통해서 교육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명언 뭡니까? 너 자신을 알라. 이거죠.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너 자신이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나와 있는 것이 중생들이여 너 자신을 알라 그랬는데 친절한 금자씨는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요 부분은 농담, 요 밑에 부분 농담이죠. 요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소크라테스는 책을 남기지 않았어요. 다 묻고 답한 거를 제자들이 묶어놓은 글을 가지고 소크라테스가 쓴 책으로 한 것이었죠. 자, 어쨌든 소크라테스는 이런 문답을 통한 교육을 했습니다. 플라톤은 교양교육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철인이라고 불리는 이 정의로운 사회, 철인인가? 플라톤은 정의로운 사회 쪽으로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행복, 중용의 덕인데, 자, 28쪽에 첫째 밑에서 세 줄을 보세요. 이들이 강조한 진리탐구자, 정의 추구자, 올바른 시민은 교양인의 핵심 특성이며 교양인의 양성의 교육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서양의 교육적 인간성은 바로 이 이성적 판단, 그러니까 진리탐구, 그 다음에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정의추구자, 그리고 중용의 덕을 하는 올바른 시민, 이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아까 로크가 얘기했다는 거 있죠. 신사. 신사는 로크가 제시한 신사 교육에 나와 있는데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인격을 갖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풍부한 경험을 통해서 지혜도 갖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품위가 있어야 되는 거, 학식도 있어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덕성, 지혜, 품위, 학식 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신사이고, 이 신사를 만드는 것이 교육이다 라고 보는 것이 이제 요 신사와 관련된 부분이죠. 요 사진은 신사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 붉은 덩어리들, 아주 수컷들의 향연을 보였던 신사의 품격이라는 드라마인데, 이 신사라는 요 단어 때문에 요 사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서양의 교육적인 가사가 바로 신앙입니다. 바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해야 된다. 바로 여기 있죠. 사랑의 실천. 사랑의 실천. 신의 뜻에 따라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서양에서 말하는 세 번째 교육적 인간상, 신앙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과서 보면 나와 있듯이 성악설과 원제설의 관점에서 영혼의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제를 하려면 결국 교리를 따라야 되죠. 바로 교리를 따르는 것은 교화라고 하는 원격 교육 방식의 전달이 중심이 되었던 교육이 바로 신앙인이었습니다. 자, 그럼 동양과 서양을 지금 봤는데 두 개를 보면 아시다시피 28쪽 제일 밑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
교육을 통해 인격을 완성시킨다는 점에서 동서양의 교육적 인간상은 동일하다. 그 핵심은 이해와 안목을 갖춘 사람, 자아실현과 인격 완성을 위해 노력하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며 실천하는 사람을 둘 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양성하려고 교육을 통해서 양성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과거에 그리고 과거의 동양과 서양의 인간상을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앞으로 이 미래를 책임질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교육받은 인간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첫째는 전문성, 둘째는 핵심 역량, 셋째는 인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 전문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식이죠. 지식.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협력입니다. 협력. 연대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연대. 연세대학교가 아닙니다.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연대가 연대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협력해서 혼자서 일하는 세상은 이제는 없습니다. 함께 일해야 되는 상황이죠. 바로 거기에 29쪽에 첫째 부분에 나온 것처럼 폭넓은 지식과 기능,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능력. 요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개인이 가져야 될 역량 중에 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이 6가지를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미래사회 요구들의 핵심 역량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키우고자 하는 것이 2015 교육과정의 목적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전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인성입니다. 인성. 자, 인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협력하려면, 연대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는 공감을 해야 되겠죠. 악어의 눈물을 흘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진짜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돼서 여마시중의 미소로 이신전심의 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호기심이라는 게 있죠. 호기심. 호기심. 호기심이 없으면 세상 만사가 다 무미건조합니다.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양성에 대해서 다 포옹이라 씁니다. 포용입니다. 포용. 다양성에 대한 포용. 포옹은 끌어안는 거죠. 오타가 났네요. 다양성에 대한 포옹이 아니라 포용입니다. 자,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 모든 거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돼요. 호기심이 생겨야 접근하겠죠. 호기심이 없으면 접근 안 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말해야 되겠죠. 다양성. 바로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존중받아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성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리고 참아야 됩니다. 모호함을 참아야 되고 이거다 하나 더 넣는다면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는 도전 정신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요약하면은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창의적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지식, 핵심 역량, 인성을 겸비하여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인간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창발적인 인간상이다, 융합형 인재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창발적 인간은 새롭게 출현한다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보세요.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다. 기존에 있는 것에서 기본에서 시작합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는 것에서 새로운 시각, 요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발적인 인간상인 것은 바로 시각으로 가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할까요?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시각을 가지려면은.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해서 모호함을 참을 수 있는 인내력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고력,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이것이 협력하려면 또 뭘 해야 될까요? 주변 사람들과 바로 의사소통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새로운 것이 사회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생각하려면 시민의식, 사회적 책임감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창발적 인간성은 아까 이야기했던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과 그 다음에 인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필요한 인간상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교과서 30쪽 넘어가죠. 자, 30쪽 넘어가면 이제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현재 2009 교육과정부터 바로 요 융합 인재 교육이 강조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스팀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스팀.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매스매틱스, 아트. 해가지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예술이 함께하는 교육 접근 방식을 통해서 융합 인재를 한번 만들어 보자. 요 스팀을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도 이 스팀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자, 그리고 이 융합형 인재뿐만 아니라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이후부터는 뭐냐면 평생교육 체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오죠. 평생 학습 체제가 구축될 것이다. 왜냐하면 기술이 끊임없이 발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낙후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나오는 것처럼 정보 처리 기술, 정보 전달 기술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교육적 인간상은 그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줄 보세요. 마지막에 세 줄. 각 분야의 전문가이면서 동시에 기존 분야를 해체하고 창의적으로 통합하여 새로운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사람을 이라고 볼 수 있다 라고 나와 있고, 사진 밑에 가게 되면은 두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줄, 경계를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 그래서 융합이란 말이 나온 거죠. 융합. 또 어디서는 이런 말 쓰죠? 뭐라 쓰는가요? 바로 통섭. 통섭이라 불리는 것도 있죠. 바로 융합된 직업의 이제 예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뭐 감성기술 연구원이라고, 감성하고 기술, 테크놀로지하고 그다음에 감정, 센스를 같이 연구하는 곳이다. 네, 증강현실 엔지니어라고 하는 건데, 현실 세계의 가상 물체를 보여주는 거죠. 이것도 융합형 직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버 로봇 서비스 기획자. 자, 이거는 복지죠.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는 복지. 여기에다가 로봇, 테크놀로지, 공학이 들어간 것, 기술과 공학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융합형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고, 이 융합형 인재를 위해서는 바로 교육에서 창발적인 인간상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 31쪽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많은 짤들이 돌아다니는 거 알고 있죠? 인공지능 화가가 요 원본, 이게 어디입니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죠. 이 금문교를 고우의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화가가 그렸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뭉크의 절규 패턴으로 그렸습니다. 뭉크 절규 알죠? 얼굴 찌그러져 가지고 양손을 이 뺨에 대고 있는. 자, 이렇게 패턴을 적용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탄생시키는 이런 그림들도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소설가, 컴퓨터가 소설을 쓰는. 근데 이 심사위원들도 모르는 상황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작곡가, 유명 작곡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대요. 자, 이제 바로 인간만의 고유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예술 부분까지 이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31조 제일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제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는 것보다 인공지능을 활용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미래 사회와 평생 교육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 이것도 등교계약 이후에 수행평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제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푹 쉬시고 안녕히 계세요.